자, 여러분, 지구 시스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다들 복습은 잘하고 있나요? 자, 이게 다 이어지는 부분이어서 복습을 안 하고 계속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게 무슨 소리인가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인물과 그다음에 교과서를 좀 꼼꼼히 보고 개념들을 좀 정립을 잘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 수업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2학년 때 지구과학을 선택한 친구들한테는 이 판구조론 부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열심히 듣도록 하세요. 자, 그럼 지난 시간 했던 거에 이제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구 자체를 크게 보면은 우리는 대륙판과 해양판으로 나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구성하고 있는 밀도 차이 또는 이동 방향과 이동 속도의 차이에 의해서 얘네들이 다양하게 이동을 하면서 경계를 만든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경계를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첫 번째, 우리가 발산 경계라는 게 있어요. 자, 발산 경계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벌어질 때 어떻게 벌어지냐면 하나의 판이 이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판이 쪼개져.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게 대륙판과 대륙판이 쪼개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해양과 해양 이렇게 같은 판으로 쪼개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판에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의 대륙에서 두 개의 대륙 이렇게 나뉘어지는 이런 경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열곡대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같은 해양판에서 두 개 판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해령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경계를 한번 찾아볼게요. 보세요. 자, 하나의 태평양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태평양판이 있는데 태평양판에서 지금 여기를 보면 이렇게 지금 판이 갈라지고 있어요. 지금 빨간색 보이죠? 하나의 해양판에서 이렇게 갈라지는 현상. 이게 뭐라고 해요? 해령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대표적인 해령. 이 해령의 이름이 뭐냐면 동태평양 해령이라고 해요. 태평양의 동쪽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동태평양 해령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또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이죠? 화살표 빨갛게. 자, 이 바다는 뭘까요? 대서양이죠. 그래서 대서양 한복판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경계도 볼 수 있다. 자, 이 경계를 뭐라고 하냐면 대서양 중앙 해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발산 경계에 자, 동태평양 해령과 대서양 중앙 해령을 비교를 해보세요. 자, 그러면 똑같은 판이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속도와 이 판의 속도는 비교적 속도가 차이가 클까요? 아니면 유사할까요? 유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숫자들을 보면 거의 유사하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자, 유사한 것이 자, 이렇게 벌어지는 거. 우리가 얘는 발산 경계구나라고 이제 추론을 하면 될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경계 두 가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륙에서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자, 대륙에서도 일어납니다. 자, 이 대표적인 대륙의 열곡대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자, 어디 있냐면, 자, 여기 보면은 아프리카 판에 지금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이 경계는 아프리카 판이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되는 발산 경계인데 이 경계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동아프리카 자, 대륙에서 벌어진 뭐라고 한다 했어요? 열곡대. 그래서 동아프리카 열곡대를 우리는 발산 경계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발산 경계는 우리가 지구 자체적으로 우리가 수능 볼 때까지 세 가지를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동태평양 해령, 그 다음에 대서양 중앙 해령, 그 다음 동아프리카 열곡대. 자, 그래서 뒷부분에 자, 발산 경계 정리를 해볼게요. 자, 발산 경계는 똑같은 하나의 판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경계인데,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의 판에서 이렇게 벌어질 수 있을까요? 누구의 영향이 클까요? 판이 벌어지려면?
그쵸. 멘틀의 영향이 있을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연약권의 영향. 근데 연약권이 어떻게 할까? 벌어지려면 멘틀 자체도 이런 식으로 벌어져야겠죠. 그러면 뜨거운 멘틀이 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판 아래에서는 멘틀의 상승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얘가 원인인 거, 원인. 그래서 멘틀의 상승률로 인해서 하나의 판이 이렇게 벌어지더라. 그래서 새로운 판이 생성된다라는 사실 기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했던 동아프리카 열곡대, 동태평양 해령, 대서양 중앙해. 이거는 지도에서 우리가 위치를 꼭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이렇게 멘틀의 상승률에 의해서 하나의 판이 벌어질 때에는 어떤 지각 변동을 볼 수 있냐면 여기서는 지진을 볼 수가 있어요. 지진. 그 다음에 화산. 이런 것들을 함께 볼 수 있더라. 그런데 여기서는 판이 뭐 들어가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 겉부분에서만 지진이 발생을 해요. 자, 겉에서만 이러는 얕은 지진이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천발 지진이라고. 그래서 발산 경계에서는 천발 지진과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사실까지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공부를 할 때는 경계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원인, 그 다음에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지 세 가지를 함께 묶어서 공부를 해야 돼요. 되겠죠? 그럼 앞으로 다시 두 번째로 넘어와서 지금 우리 발산 경계 공부를 먼저 했고,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수렴 경계에 대해서 볼게요. 자, 수렴 경계라고 하는 거 모식도로 대략 그려보면 판과 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자, 근데 만날 때 똑같은 판이 만날 수도 있고 다른 판이 만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세 가지 케이스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해양과 해양이 만날 수도 있고 대륙과 대륙이 만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륙과 해양이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해양과 해양이 만나는 일은 흔치 않기 때문에 얘는 빼버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케이스를 기억을 해주면 돼요. 대륙과 대륙, 대륙과 해양. 자, 근데 앞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대륙과 해양 중에서 밀도가 큰 판은 뭐였다? 그쵸. 해양판이 훨씬 더 밀도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밀도가 큰 판과 밀도가 작은 판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밀도가 큰 판이 밑으로 이렇게 섭입을 하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대륙과 대륙이 충돌하면 똑같은 밀도가 비슷해요. 밀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충돌해버리면 솟구쳐 올라오겠죠. 그래서 얘의 특징은 뭐냐면 대륙과 대륙이 충돌하면 우리는 산맥을 만드는 특징이 있고 자, 해양과 대륙이 만나면 이렇게 섭입을 하죠. 그러면서 여기에 뭐가 생기게 되냐면 골짜기가 만들어져요. 자, 그런 골짜기를 뭐라고 하냐면 해구라고 해요. 그래서 수렴형 경계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형 두 가지, 산맥과 해구를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러면 지도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섭입을 하는 해구를 찾아보면 자, 여기 태평양편과 여기가 필리핀판인데 자, 태평양판과 필리핀판이 이제 만나게 되면은 아까 전에 기억을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자, 이 판은 조금 기억을 해둘게요, 여러분들. 자, 밀도가 더 큰 판은 뭐냐면 똑같은 해양판이지만 자, 이 태평양판의 밀도가 조금 더 커요. 그럼 똑같은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지만 밀도가 조금 더 큰 태평양판이 아래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판이 섭입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구가 하나 만들어져요. 자, 이 해구의 이름 뭐냐면 일본 해구예요. 일본 해구. 그 다음에 여기 태평양판과 북아메리카판이 만나요. 자, 여기도 경계가 하나 생기게 되는데 판이 이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해구의 방향은 이 방향이 돼요. 그래서 이 방향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이 해구의 이름을 알류산 해구 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 자, 여기에 지금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여기가 일본 해구가 아니라 마리아나 해구예요. 마리아나 해구.
그다음에 자, 일본이 속해 있는 판이 어디 있어? 일본 여기 있죠? 자, 일본에 속해 있는 유라시아판과 태평양판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해구. 여기를 우리가 일본 해구라고 해요. 됐죠? 그래서 해구가 여기 태평양판 근처에 알류산 해구, 일본 해구, 마리아나 해구 세 가지가 있다라는 사실 좀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 지금 여기 나즈카판이라는 조그만 판이 하나가 있어요. 나즈카판과 대륙인 남아메리카판이 있는데, 자, 둘 중에 밀도는 누가 더 클까요? 그쵸? 해양판인 나즈카판이 훨씬 커요. 그래서 이 나즈카판이 남아메리카판 밑으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럼 들어가게 되면 뭐가 생긴다 했죠? 골짜기인 해구가 생겨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해구가 생성되는데, 이 해구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페루, 칠레 해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해구와 똑같이 뭐가 생기게 되냐면 산맥이 하나가 생기게 되는데, 그 산맥의 이름을 안데스 산맥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해구와 산맥이 함께 만들어진다는 사실 좀 기억을 해둘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대륙과 대륙이 만나서 산맥이 이루어지는데, 그 산맥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과 유라시아판이 충돌을 해요. 그러면 솟구쳐 올라오겠죠? 자, 여기에 있는 산맥이 뭐냐면 히말라야 산맥이에요. 히말라야 산맥. 그래서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과 유라시아판이 만나서 생기는 자, 히말라야 산맥이 있다. 그래서 자, 뒤로 가서 조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보면 자, 수렴형 경계에서는 어떤 판과 어떤 판이 만나냐에 따라 솟구쳐 올라올 수도 있고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 그래서 밀도가 큰 판, 이렇게 해양판이 속해 있는 수렴형 경계에서는 우리가 섭입형이라고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은 밀도가 비슷한 판이 만나게 되면은 솟구쳐 올라오는 충돌형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섭입형이라고 하는 때는 해구가 만들어지고, 충돌형일 때는 산맥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어요. 이거 기억을 해둘게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경계가 만나죠? 아까 발산형 경계의 원인은 뭐라고 했냐면 멘틀의 상승률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런 식의 수렴형 경계의 원인은 어떻게 될까요? 멘틀이 상승해야 돼요? 하강해야 돼요? 그죠? 하강을 해야지만 위에 있는 판들이 이렇게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멘틀의 하강률을 우리는 수렴형 경계라고 한다. 됐죠? 그렇다면 이 섭입형에서는 이 대표적인 해구 기억하고, 충돌형에서는 습고, 산맥을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섭입형에서는 이렇게 해구와 이렇게 산맥도 함께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지도에서 이 지형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일본 해구, 마리아나 해구, 알류산 해구, 페루, 칠레, 안데스. 이건 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판과 어떤 판이 만나서 생기는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본 해구는 누구와 누가 만나냐면 태평양판과 누가 만난다? 유라시아판이 만난다. 자, 마리아나 해구는 누구와 누가 만나? 마리아나 해구는 태평양판과 그 다음에 필리핀판이 만난다. 알류산 해구는 태평양판과 북아메리카판. 자, 페루, 칠레, 안데스 산맥은 나즈카판이 어디로 섭입을 한다? 남아메리카판으로 섭입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어떤 판과 어떤 판이 만나서 이런 지형을 만드는지 기억을 해두고, 자, 이때는 속 아래로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자체가 다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지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얕은 데서 발생하는 천발 지진부터 깊은 데서 발생하는 신발 지진까지 다 볼 수 있다라는 거. 중간에 발생한 우리 중발 지진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터지면 화산 활동까지 볼 수 있다라는 거. 이거 기억을 해두세요. 자, 반면에 충돌형에서는 멘틀류가 하강을 하긴 하지만 위에서 솟구쳐 와요. 근데 깊은 데로는 가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천발 지진만 볼 수 있다는 거. 신발 지진 볼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화산 활동도 볼 수 없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자, 히말라야 산맥은 누구와 누가 만난 걸까요? 아까 유라시아판과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이 만난 게 히말라야 산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도에서 꼭 지형들을 한번 다시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한 건 다 했어요. 수렴 경계에서는 멘틀이 하강하기 때문에 경계가 만들어지는 거고, 발산 경계에서는 멘틀이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판이 벌어지더라 라는 거.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자, 여기가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좀 지울게요. 자, 지우고. 자,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보존 경계를 볼 텐데, 보존 경계라고 하는 거는 앞서서 봤던 발산이나 수렴처럼 판의 이동 그 속도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유사하게 이렇게 스치듯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스치듯 지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경계가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 여기서 보세요. 지금 여기가 동태평양 해령이에요. 그쵸? 자, 근데 자, 이렇게 다 요 하나하나 자체가 다 발산 경계인데, 이 발산 경계 두 개를 보면은, 자, 여기서 똑같은 속도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얘가 10. 그 다음에 여기에 발산 경계가 뭐 16 이동을 해요. 그쵸? 그러면 이거 크게 확대를 해보면, 이 발산 경계와 이 발산 경계 사이에는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 이런 경계들을 뭐라고 하냐면 보존 경계라고 해요. 자, 다시 확대시켜서 그려볼게요. 자, 하나의 발산 경계가 생겨서 판이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럼 판이 점차 이동을 하면서 확장을 하겠죠? 그러다가 하나의 발산 경계가 여기 또 있는 거.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판이 이동을 해요. 그러면 얘는 이 방향으로 가고 얘는 이 방향으로 가요. 그러면서 스치듯 가죠. 그러면서 이 사이에 중간에 하나의 경계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 경계 이름을 보존형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보존 경계는 어디서 많이 볼 수 있을까요? 그쵸? 발산형 경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보존 경계는 여기 근처에서 볼 수 있는 산 안드레아스 경계가 있습니다. 산 안드레아스 경계. 그래서 이 경계 부근에서는 단층 같은 현상이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보세요. 판의 생성이나 소멸이 없어요. 없으면서 해령을 가로지르는 수많은 변환 단층이 보존 경계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령 부근의 단층과 산 안드레아스 단층을 볼 수 있더라.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잘못 말한 것 같은데, 이 동태평양 부근에서 볼 수 있는 게 동태평양 부근 변환 단층이고, 산 안드레아스 단층은 여기에 있어요. 북아메리카판 주변에. 여기가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다 라는 거. 됐죠? 그리고 보존 경계에서는 뭐 섭입하는 게 없기 때문에 신발 지진은 일어나지 않고 오직 천발 지진만 발생해요. 여기서는 화산 활동도 없습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다 공부를 했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구는 12개에서 13개의 크고 작은 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이 판이라고 하는 거는 지각과 멘틀의 상부를 포함한 100km 부근까지를 우리가 판이라고 하는 거고, 얘가 움직이면서 경계를 만들 수 있는 이유는 판 아래의 연약권들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 공부했어요. 그래서 대륙지각이냐 해양지각이냐에 따라 대륙판과 해양판이 되고, 밀도는 해양판이 훨씬 크더라. 그래서 이렇게 해양판이 만나게 되는 경계에서는 골짜기가 만들어지는 해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발상 경계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판이 멘틀 상승률에 의해서 벌어지더라 라는 거. 그리고 보존 경계는 판의 생성이나 소멸 없이 어긋나더라. 이것을 우리가 보존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지도상에서 각각의 지형들 한번 비교를 해보고 여기 밑엔 조금 더 자세하니까 한번 더 보세요. 자, 그래서 지도와 지각 변동, 그다음 판의 경계 특징들까지 정리를 잘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인물과 교과서 한 번씩 다시 보고 그리고 계약을 하면은 다시 한번 교과서로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좀 잘 정리해줘야 되는 게 우리가 수행평가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각의 지형들 다시 한번 복습을 하세요. 자,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